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입니다. 이달 초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대 직선 교육감, 서울 교육감 중에서 누가 가장 잘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삼선 서울시 교육감으로 10년간 서울 혁신교육을 이끌었던 주인공이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바로 그 주인공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과찬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현직을 포함한 그 역대 직선 교육감들 중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직선제 한 다음에 꽤 여러분이 교육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무엇일까? 이게 대화를 훈훈하게 하려고 덕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년 전에 해직교사 복직 문제로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물러난 이후에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10년간의 저의 어떤 혁신 교육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뭐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시다가 아직 임기가 남았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중간에 멈추게 됐던 그 사건이 이제 해직 교사들, 정교조 해직 교사들을 이제 복직시킨 게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이 알고 계시긴 한데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뭔지 한번 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들은 대학 교수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 이른바 정치적 기본권, 시민으로서 기본권 같은 것들이 좀 제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좀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10년 전에 이분들이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그 말하자면 당시의 주경복 교육감 선거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펀드 후원이라고 할까?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당시에 유죄 판결이 돼서 10년 동안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 노동자들도 뭐 1, 2년, 2, 3년 지나다가 보면 복직하는데 교수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해직됐던 분들을 뭐 교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 일이죠? 시민도 오히려 문제가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 선거 과정에 개입 활동 자신들의 의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죠. 어쨌든 그래서 10년 동안 거리를 떠돌던 분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복직 결정을 했는데 형식이 이제 교육감의 권한이 이제 특별 채용이란 부여된 형식이 있습니다. 그 특별 채용을 통해서 5명의 10년 동안의 해직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교단으로 복직을 시켜드렸는데 그 중에 4분이 정교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법적 쟁점이 돼서 이제 이게 기소가 되고 제가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뭐 당시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전희경 의원들이 이제 쟁점화를 했고 최재형 감사원에 의해서 이게 특별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공수처 1호 사건이 돼서 여기까지 온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저는 너무 이게 당당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막 수사를 하고 뭐 핸드폰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털어서 먼지가 나서 결국 유죄 판결이 돼서 제가 복직한 이후에는 입장문을 내는데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뭐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그분들이 한 행위들이 뭐 파렴치한형이거나 비교육적인 일도 아니었고 일반 시민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게 설사 현행법에 약간 저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직은 과도한 것이었죠.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었고 저는 지금도 교권이 더 두텁게 보호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건들과 마찬가지죠. 뭐 버스 기사들이 몇백 원을 그
빼서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해직을 예. 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설사 그 당시 법이 예. 그러했다 하더라도 한 교사들을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키고 학교에서 내쫓아서 10년 동안 거리에 그렇죠. 헤매게 했으면 이제 돌아오게 해서 교단에서 아름답게 학생들과 함께 마무리하고 떠나도록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육적인 마무리를 하시도록. 예. 그게 교육적인 것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교육이 이런 것이구나. 네. 뭐 당연한 걸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또 그걸 가지고 예. 책임을 물어서 서울 시민들이 선택했던 교육감을 또 중도에 멈춰 세우는 것도 또한 과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저는 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교육감님은 또 털어서 뭔지 나서 죄송하다고 예. 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서울 시민들은 법원과 달리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가 결코 유죄가 아니다. 무죄라는 걸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선고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 한 데는 뭐 당연히 그 일뿐만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교육감님께서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가 또한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고맙습니다. 이유. 그래서 조희연 전과 조희연이 했었던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좀 설명해 줄 수 제가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도구죠. 교육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한 도구였는데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다음에 선진국 수준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이제 교육개혁이고 교육혁신이었는데 뭐 조희연이라는 10년 동안의 도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 교육으로 그다음에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부패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만 우대받는 그런 일등주의 교육, 이런 약간의 후진국형 교육을 선진국형 교육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오는 그런 과정에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학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저는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단지 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사회학자로서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평등주의적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여전히 시민들의 눈에서 보면 개선해야 될 거 많고 그늘도 많고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큰 틀에서의 후진국적 레벨로는 왔다. 그러나 이제 부족한 점이 많고 그걸 이제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완을 해가야 되고, 또 10년 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화되면서 또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또 그늘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개혁해 가야 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 하면 이제 가장 시민들이 먼저 떠올리는 게 특목고 폐지 그리고 혁신학교 도입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행 과정에서 뭐 그 의의와 또 지지도 만만치 않았지만 반대 또 여론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의 의미와 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 개혁의 가장 선도 학교, 모델 학교가 혁신학교였습니다. 사실 혁신학교에서 거의 모든 실험들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혁신학교적 문화와 교육을 일반 학교까지 확장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 사안이 이제 말씀하신 특목고 폐지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자사고 외고 폐지입니다. 특목고에도 뭐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목고가 있고, 이건 뭐 오히려 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국가적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지원하는 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거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확대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인류학교에 가기 위한 그런 그
특별학교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가 대거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히 자사고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사고가 서울에만 해도 당시에 뭐 전국에 49개가 있었는데 25개, 거의 2분의 1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외고가 어쨌든 외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어를 잘해서 중국어라든가 아랍어라든가 이게 잘해서 글로벌한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인류학교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폐지가 이제 공론화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 특별히 원래 출발은 자사고였습니다. 자사고가 너무 많았고 외고는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교육 생태계를 굉장히 이렇게 파괴하고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데 폐해가 상대적으로는 낮아요. 낮는데 이제 자사고까지 결합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공론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반발이 많았죠. 반발이 많았고 지금도 뭐 실현되지 않은 꿈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이제 공교육 붕괴를 막아보겠다는 게 이제 아마 핵심 목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성과는 뭐 일부 충분히 있었다. 이제 공감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으로 만들고 또 협력학습, 민주적 시민으로서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교육 격차를 서울시 내에서 줄여나가면서 공교육 붕괴를 좀 막는 데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87년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뭐 국방의 개혁 이런 식으로 쭉 어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 정치, 관료, 기업 문화들을 이렇게 쭉 바꿔왔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민주화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 민주화, 학교 민주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점에서는 뭐 학교의 어떤 민주적 문화, 그 민주적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적극적, 자치적, 자율적 학생의 활동,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수치적으로도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변화했다는 게 이제 드러난 지점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뭐 기후 시대 생태 환경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혁신학교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컨대 이제 그 다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장 중심으로 뭐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그 뭐 이렇게 재벌 모델처럼 학교도 사실 교장 중심의 어떤 그런 학교 운영이 있었는데 이제 다 함께 협치형으로 가버넌스형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공동 결정하고 함께 자율성을 가지고 협력해서 학교 행정을 끌어가는 학교 교육을 끌어가는 이런 방향에서의 성과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쟁점은 아까도 나온 겁니다만은 민주화를 했지만 이게 우리 국가 사회가 동시에 직면하는 건데 민주주의는 진전됐는데 계급 사회 내지는 계층 사회,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훨씬 심화된 거죠. 그게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지금 말씀 그러니까 같아요. 사회경제적으로도 지금 새 정부도 그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근데 교육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심지어는 초중고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 이렇게 교육복지 확대, 그래서 돈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는, 차별받지 않는 공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부단한 개혁을 해왔고 거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격차는 훨씬 줄어들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기반하는 교육 격차, 사교육 격차는 더 드러난 거죠. 이제 요 딜레마가 있고 이건 이제 뭐 현재도 난제죠, 솔직히. 경제민주화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잘 안 되니까 그렇습니까?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풀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구조적 불평등은 커지는데 네. 복지를 통한 그것을 완화하는 정부의 노력은 훨씬 더 확대가 돼서 그나마도 좀 상쇄가 되는 정도에 있다. 네. 그러나 큰 구조적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고 저는 뭐 새 정부가 그 점에서는 경제민주화건 사회경제적 대책, 복지정책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그 학생 자치권 또 학생들의 그 권리 또 학생들의 민주적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혁신학교나 예. 또 조영 교육감님의 정책들을 통해서 많이 확대됐는데 이제 교사들의 어려움들은 오히려 더 가중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공교육의 위기는 사실 교사들의 위기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가장 1차적으로 피부적으로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교사들인데 진보 교육감들이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고 거기 집중한 반면에 또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권리, 교권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진 그 위기의식이 커졌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뭐 사례 하나로 뭐 서희초 이런 것들도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 교육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교육개혁, 교육혁신, 교육민주화의 어떤 그늘 같은 게 있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교육 불평등을 상쇄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격차에 연동돼서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확대되는 이런 어느 지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생님들이 느끼는 교권 붕괴의 위기의식 같은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그 교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안 했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에서 저는 이걸 짚어봐야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신장하려는 노력, 학부모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하고 교권을 대립치는 방식으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권리의식, 자신의 권리에 민감한 또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됐을 때 그거에 당당하게 싸우는 일종의 전투적 시민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 왔고 촉진시켜 왔고 정치민주화나 국가민주화가 그거에 대해서 촉발이 됐는데 문제는 저는 사회학자로서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리의식 속에는 자신의 이익 추구형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투적 시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싸우는 시민이 동시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2023년 서희초 사건이 말하자면 학부모의 자신의 자녀들을 더 잘 키우려는 학부모의 행위가 또 다른 주체로서의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이런 권리와 권리의 충돌 양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학부모가 정당하게 권리가 보장받지만 말하자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의 교육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찰적 권리의식으로 저는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내 금쪽이 아이를 위해서는 선생님의 그 교육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는 그 발상에 대한 저는 성찰적 변화가 좀 필요하고 저희가 그 점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할 때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출적 개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경우에 따라서 그 돌출적 개인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상황. 근데 이제 뭐 학부모들에게 이제 이 윤리적인 또 이제 시민 정신, 민주적 시민 정신,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의 권리도 존중하는 이걸 이제 호소만 해가지고는 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또 학생들 중에서도 권리의식은 높아졌는데 자신이 이행해야 될 의무 또 져야 될 책무, 상대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은 또 못 따라가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그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호소만 할 것이 아니고 교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이나 정책적 대안이 그러니까 있는지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두가 당당한 주체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문화적 인식적 전환이 한편에는 있어야 되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법 제도적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행스럽게도 2023년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4법, 5법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학부모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막 고발 조치도 과감하게 하고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는 그동안 강화되었고 마지막 남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어느 지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동학대 특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이 교사의 훈육 과정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학부모들이 공격하고 고발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기 위한 법이 학교라는 공간에 확대될 때는 이게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 지도가 아동학대로 학부모에 의해서 고발되는 그런 악용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저는 법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희초 사건에서도 교사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고 저희들도 교육감들이 강력하게 조언했는데 아직 그 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방송하기 전에 페북에 이제 그 교육감님하고 인터뷰를 할 거다. 질문 좀 있으면 줘라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고통스럽다. 또 현장 교사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이 이제 이걸 악용해서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그런 법적 빈틈을 공격할 때 학부모가 악용하는 거죠. 교사가 악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사를 상대로 할 때 근데 교사가 거기에 개인 한 명의 교사가 대응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교사 개인한테 맡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들은 맡아서 대행, 고발 조치나 이런 것들 법적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희초 사건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이어서 서희초 사건 이후에 이제 그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교사 개인이 그걸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 교감이라든가 여기서 1차적으로 관장을 하고 안 되는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감당하는 걸로 형식은 갖췄어요. 제도적 형식은 갖췄는데 저도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서 잘 작동이 안 되는 방향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점검을 하고 2단계 좀 보완이 좀 필요한 형식은 좀 갖췄는데 여전히 말씀하신 그런 현장에서의 작동이 부족한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그 아동복지법의 좀 보완 같은 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교육감님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 원로로서 또 교육계의 또 지도자로서 그런 두 가지 큰 역할 우선 교사들이 정치적 기본권이 없으니까 발언권이 사라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그 부분 정치적 기본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법적 그러니까 보완 장치들을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이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앞장서 주실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학교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는 놔져 있지만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교사 개인에게 그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학교 교장들이 하시고 교장 선생님들 또 안 되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행 이 부분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조희연 교육감님이 앞장서서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현재 또 학교 현장을 보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AI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가 있었고 또 제가 고교 학점제 이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주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동안 이제 교육부나 시도 교육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는 좀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 좀 성급하게 윤석열 정부 성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밀어간 어느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국회를 통해서 일단 교과서의 지위에서 교육 자료 지위로 법적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학교의 부담도 조금 줄어든 어느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AI 이런 어떤 교육이 가져오는 그늘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안 세대라는 그런 책도 많이 이제 읽히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저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런 어떤 디지털 AI 교육이 갖는 어떤 교육적 인격 형성 과정에서의 부정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적용 과정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시범을 통해서 그 효과 측정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지위가 아닌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도구로 좀 활용하는 저는 이제 이 점에서는 이 뭐 AI 디지털 교과서가 악이다. 저는 그런 입장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저는 똑똑한 기계다. 다양한 새로 나온 기계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그거의 효과 같은 것들도 측정하면서 저는 선택적으로 교육 과정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단지 이제 지금 성급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됐으니까 이걸 보완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국교위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고교 학점제가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2025년 시행이 예고돼 있었는데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전면화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이 이제 부담이 늘어난 어느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정당한 그 비판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다가 보면 아무래도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늘어나거든요. 행정부담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수를 했다면 F 학점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제 대학교하고는 달리 대학교는 F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걸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이수를 하도록 후속 2단계, 3단계 조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지 않고 그냥 추가적 부담을 바로 강제하는 방식이 갖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단지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 혁신교육 진영들이 이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의 확장,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의 설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적인 주장해 왔던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보완, 행정적 부담이나 교사 개인의 부담은 보완하되 말하자면 옛날로 획일화된 교육 과정으로 이 부담이 있으니까 획일화된 교육 과정으로 가자. 그거는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이미 그렇게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 뒤에 혹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신 평가 방식이나 수능 평가 방식이 갖는 대학 입시 제도가 갖는 이제 고교 학점제 왜곡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점수 잘 받는 과목, 많이 신청하는 과목으로 몰려보면은 이제 원래 취지하고는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 입시 제도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이 고교 학점제가 올바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어떤 보완적 연관 개혁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실제 AI 그 기반의 그
활용력 예. 이걸 응용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종이 교과서를 실제 그냥 디지털 교과서로 옮겨 놓는 것에 약간의 확장판 예. 이런 수준의 실제 바뀐 건 없으면서 기기만 변화하는 도구만 변화하는 걸 통해서 결국 교육의 성취나 능률은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산업 측면에 이 이제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을 더 우선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아니 맞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 교과서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 교육 자료가 되면은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 사이언스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는 그렇지만은 저는 그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 되어 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는 형식 전환에 불과하지만 이게 일단 작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학습의 자료가 빅데이터로 누적돼서 그게 다시 피드백되는 구조로 쭉 가게 되면 그게 기본적으로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양에 기반해서 이 말하자면 AI의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초기 단계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무리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역량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역량을 갖는 교사가 이걸 활용해 가면서 교육 자료가 누적되고 학습 자료가 누적되면서 이렇게 개선되어 가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로 도입됨으로 해서 이제 이 활용할 때 맥락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문해력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방금 얘기한 훌륭한 비서를 활용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문해력을 높이고 맥락을 이해하는 이제 논리력, 인문학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과정들이 함께 병행되지 않은 채 이게 당연히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안 되면 오히려 이제 책으로 멀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약간 병행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다 한 다음에 이거 하면 이제 100년까지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모든 AI 시대건 기술은 그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AI 저는 리터러시 문제가 있거든요. AI 윤리 문제도 있고 AI 교육이 가져오는 또 다른 왜곡 불평등 효과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인문적 어떤 기반을 갖지 않을 때 이거에 종속되어 버리는 노예화되는 어느 지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병행적 발전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담만 훨씬 이제 뭐 들어주는 건 없으면서 이걸 하면으로 해서 이제 행정 그러니까 잡무도 훨씬 늘어나고 또 이제 수업 부담도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게 늘어나는데 이걸 완화시켜주거나 이제 보장해주는 게 없다. 정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대학 교수들한테는 연구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연구년이 있어서 그래서 일정 기간 한 6년, 7년을 재직하면 뭐 1년 한 학기씩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교사들한테는 그것도 없이 이런 부담만 이제 강화되고 또 요즘은 이제 아예 옛날 교사들이 제일 좋았던 게 선생님들이 좋은 게 방학 되면 쉬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가장 부러운 점이 일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사들이 방학이 되어도 거의 쉬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학점제까지 도입되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정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걸 여기에 학점제에 참여하는 교사들에는 일정 기간 뭐 한 학기씩이라도 일정 기간을 하면 준비 기간을 줘서 그걸 하게 연구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한 3년 매진해서 가르치고 또 그걸 해서 그 참여한 교사들에게는 또 뭐 한 6개월 연구할 수 있는 또 모여서 같이 연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충전의 여지 그리고 잡무를 완전히 분리해서 넘겨주는 이렇게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병행되지 않은 채 학점제 어려운 그 방향은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이제 10년여 동안도 해왔던 것들이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에 공문이 20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1년으로 치면 8,000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8,000건을 5,000건으로 제가 통계를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5,000건을 낮췄어요. 네.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네. 다른 지자체의 요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또 그게 또 학교의 요구사항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13,00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공문이 면피하기 위해서 네. 보내죠. 명문. 네, 우리는 저희가 통보했었다. 줄었는데 사회의 복잡화했다는 게 또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유 업무는 줄었는데 이제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완하는 이제 노력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큰 방향은 쭉 가는 겁니다. 네. 단지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걸 한다 이렇게는 안 되는 어느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6개월 안식년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수혜를 받는 분이 일단 대안되고 그래서 안식년 부분도 저는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고교학점제는 보류하자 이렇게는 인과관계는 예를 들면 교수 안식년이 있다고 그래서 교수의 연구력이 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듯이 대학 교수님과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이 있고 방학 문제도 그것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뭐 제도 중에 하나가 방학 중에 말하자면 다른 일로 불려나오지 않도록 한 것은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지금 불려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단지 저희가 이제 신학기 준비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한 3, 4일 정도, 2, 3일 정도에 이제 그걸 준비해서 하고 지금은 방학 중에는 대체적으로 뭐 교장,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 이런 구조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뭐 일부 학교는 또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완은 해가 돼. 지금 아까 고교학점에서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이수. 최소 성취 기준에 안 되는 경우를 페일로 처리해서 낙제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보충 학습을 해서 다시 그 점수를 받도록 하는 그게 가장 부담인데 그걸 이제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그러니까 그 고교 학점제의 결과를 평가할 때 학점 자체보다는 그 학생이 뭘 선택했었냐, 그렇죠. 뭘에 집중했냐 관심을 가지고 부총장까지 하셨으니까 뭐 잘하시다. 네, 그걸 봐줘야 되는데 학점이 어쨌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학점 받기 쉬운 거 자기 관심과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학점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대학 입시에서 대학들도 좀 이렇게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해줘야 될 거라고 지금 봅니다. 최교진 신임 교육장관님이 그런 어떤 부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육감님도 이렇게 거룩한 교육감님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다 학생을 하셨잖아요. 학생 시절에 어린 시절에 초, 중,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학생이었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제 학창 시절을 후회하는 면이 있습니다. 너무 모범생으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좀 여유 있게 다른 데 눈도 돌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태어날 때 역량이 좀 부족해서 공부를 따라가느라고 도서관하고 교회하고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메마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으면 안 된다. 얼마나 모범생이었는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봐 주세요. 나는 이렇게까지나 모범적이었다. 다른 애들 올 때. 아니 이게 저는 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뭐 안식일이라고 주일날은 쉬어라고 되는데 교회 제가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중등부 회장을 했는데 그거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그 철길이 있는데 철길 따라서 도서관을 가가지고 이제 뭐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그래서 하고 뭐 완전히 모범생으로 학교에서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뭘 이렇게 그 담벼락을 잘못 넘어가지고 담벼락을 옛날에는 제가 정말 학교 문화가 공부 잘하면 완전히 우대되고요. 잘못해도 야, 너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았니? 잘못됐지? 하고 이
공부 못하면 이 시기는 공부도 못한다 이렇게 돼서 이 문화를 저희는 솔직히 바꿨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가 혜택도 받고 한 번 담장을 잘못 넣었다가 걸렸는데 야, 너 참 스트레스 많지? 빨리 들어가.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다른 일체에 관심을 안 쓴 적도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범생 교회 오빠였는데 그 모범적인 교회 오빠가 또 대학에 가서는 그 유신 반대 그 데모를 해서 그 또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하셨잖아요. 또 그런 다음에는 또 열심히 공부를 또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한번 그런 길에 접어들면 다시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또 학문에 정진하셔서 우리 80년대 사구체라고 하는 사구체 논쟁에 그때 박현채 교수님하고 같이 그 책도 제가 논쟁 사구체 냈습니다. 그 뭐 당대 80년대는 아주 문제적인 저작이었죠. 그런 또 그 당시는 굉장히 젊었을 때인데 그 젊은 나이에 또 두각을 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또 거기에 또 멈추지 않고 또 참여연대 만드는데 참여해서 사무처장 뭐 이런 걸 지내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자로서 충분히 또 조용한 모범생답게 살 수 있었는데 사회운동에 또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던 계기나 뭐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상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모범생으로 고등학교까지 지내다가 이제 대학에서는 그 당시에 뭐 제가 또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경우가 고등학교까지 모범적이다가 대학교에서 당시에 독재 말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과학 서적을 공부하면서 학생운동권이 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감옥도 한 1년간 가기도 하고 제적도 되고 심지어는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는 다른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갔다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노동 현장으로 가는 게 또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열관리 관리사 자격증 시험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관리 관리사 1차까지는 합격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 5.18 전두환 정권 80년대 이제 복학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이제 일종의 지식인의 비판적 지식인의 길에 들어섰고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생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는 일종의 시민운동 또 뭐 학술운동, 교수운동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어가서 민주화운동에 조금 뭐라 그럴까 옆에서 함께 이렇게 보완하고 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94년에 당시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를 만들었죠. 지금은 뭐 대한민국에 굉장히 혁혁한 시민단체가 돼 있는데 당시 이제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각종 정치, 사회개혁, 뭐 경제민주화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참여하고 투쟁하는 이런 그 역할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이제 교육감으로 불려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말씀하신 지점에서 저도 가끔 사회 참여적 에토스의 출발점이 뭐냐 저는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 학생운동을 할 때 독재라는 정말 거대한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당시로 보면 악처럼 보여졌던 거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앞장서서 싸우던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들이 먼저 감옥에 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부끄러움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나는 이선 지식인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일선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노장 현장으로 가는 그런 일선 친구들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저는 이선에서라도 열심히 싸운다, 노력한다. 이런 취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운동과 시민운동과 노동운동과 이런 부분들은 먼저 희생하는 자기 희생적 선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선에서 열심히 하면서 예, 함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학자로서 또 사회운동가로서 또 교육자로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또 보면 대학에서 또 학생만 가르친 건 아니고 교무처장 하셨나 하고 또 대학 원장도 지내시고 뭐 또 많이 했죠. 그게 행정이잖아요. 또 교육 행정을 하고 아마 그 힘이 또 그 참여연대에 또 사무처장을 하게 하고 또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행정을 또 유능하게 하는 데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위원이 있어요. 조위원 교육감한테는 이런 조위원을 만든 이제 큰 이유는 이제 부끄러움이었다 그러셨는데 그런 이제 부끄러움을 또 안겨줬구나 또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조금은 좀 크게는 아니지만 또 사실은 겸손이시긴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게 한 뭐 계기나 사람 그런 영향을 주신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뭐 제가 사회구성체 논쟁 책도 함께 냈던 돌아가신 박현채 선생님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박정희가 한쪽에 있었다면 반대에는 당시의 민족경제 뭐 이런 걸 주장했던 사회과학, 비판 경제학을 주장했던 박현채 선생님이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가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박현채의 정신적인 제자들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하고 있고요. 개인으로서는 이제 대학의 선생님이셨던 김진규 선생님이 정말 노동운동의 든든한 병풍 같은 역할도 많이 하셨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데 또 그 인품이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품이 넓은 어른으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규 선생님의 그런 포용적 인품이라고 할까 이것을 많이 조금 배우는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서울교육감 할 때 경기교육감을 하신 이재정 교육감님이 저를 성공회 대학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정 교육감의 리더십과 제가 이제 콘텐츠 어떤 리더십 같은 걸 발휘해서 오늘의 성공회 대학이라서 진보적 정체성을 갖는 특징 있는 작은 대학, 성공회 대학을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 저를 불러주셔서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 뭐 정혜구 선생, 김동철 선생, 한홍구 선생, 신영복 선생님과 함께 이게 함께 성공회 대학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의 오늘을 만든 주요한 사람들 중에 이제 박현채 선생, 박현채 선생은 마지막 빨치산 소년 빨치산 출신이잖아요. 그 속에서 또 공부하셔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학문적 성과를 남기셨고 대단하신 또 분이죠. 김진규 교수님은 또 우리 진보 진영의 큰 어른 우산이셨고 또 이재정 총장님 이 당시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뭐 정혜구 교수님이나 이런 훌륭한 학자들을 정말 발탁해서 성공회 대학을 강소대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강소대학이란 게 어떤 말인지를 그 모범적으로 보여준 성격이 분명한 엘리트. 다른 엘리트들을 길러낸 그러니까 그 점과 그런 신영복 선생님이 68년에 들어가셔서 88년에 처음 나왔는데 바로 그때 89년에 이재정 총장님이 신영복 선생님을 모셨죠. 그러니까 한 분의 리더십 그 비전이 어떻게 한 대학과 한 사회를 바꾸는지를 보여준 게 또 성공회 대학교의 모델이었고 또 참여연대의 모델이었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또 시도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제 격변의 이제 시대를 지나왔는데 우리는 또 한 번 지금 격변의 시대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이런 산업 기본적으로 사회가 다 바뀌고 세계 질서가 바뀌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다행히 매우 유능하게 이 변화된 시대에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보이고 있는데 교육 분야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잘 그 변화가 눈에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 분야가 워낙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누가 해도 잘하기가 어렵고 교육부 장관 하면 뭐 거의 무덤이다. 누구도 칭찬받기가 어려운 잘하기가 정말 어렵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교육 정책의 특징이나 이런 걸 뭘로 보고 있고 또 그런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나가야 될 정책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격변기에 지금 들어선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AI 기술혁명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AI 강국을 만들려는 여러 가지 노력 정책도 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지구적인 어떤 밸류 체인 같은 것도 이렇게 변화하고 그 중에서 한국이 적절한 자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또 과거와는 어떻든 디지털 AI 시대의 어떤 산업 재구조와 또 산업 발전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보면 물론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국가나 중앙정부가 그래도 작동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트럼프 난리지 뭐 여러 가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들이 유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캄보디아 사태도 나지. 그런데 그래도 정부가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뭐 완전히 잘한다고는 안 하는 분도 많지만 오케이. 그러나 움직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12.3 이후에 4.4 탄핵 인용을 통해서 국가가 어쨌든 재진용을 갖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안심한 기대 수준을 저는 낮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제 단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이 난제가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사실은 전에 민주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대부터 교육은 굉장히 핵심 의제가 아니에요. 약간 이게 좀 갈등 관리 종목 같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고나 치지 마라. 네, 사고나 치지 마라.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사실 교육 공약이 굉장히 거의 없는 단계에 이제 지금 가 있고 저는 그나마도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저희도 이제 사실상 초등등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대학 서열, 대열 학벌 체제가 완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선생님도 노력을 해오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보통 진보적인 교수단체들에서는 대학 통합 네트워크 혹은 통합 국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책을 했습니다만은 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거의 최소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 버전이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대학 학벌 체제, 대학 서열을 완화하는 돌파구를 저는 이재명 정부가 다른 여러 가지를 말더라도 요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숨통이 좀 트이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제가 또 하나 욕심을 낸다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조금 돌파구를 냈으면 좋겠다. 이게 난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원대 이영빈 선생이 이제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 같은 책도 낸 바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사교육 이게 대학 서열 체제, 대학 학벌 체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대학 입시 제도를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에 기초한 방향으로 일단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개혁안을 완성하고 그 바탕에서 공교육의 숨통을 트이되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하는 공적인 제한을 하는 요 그림을 조금 완성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요 가능성이 있다. 무르익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제 우리 교육 회귀라
또 집중 현상을 좀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 공약, 교육 공약 중에 가장 주요한 그렇습니다.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게 성공하려면 단순히 이제 서울대 10개가 만들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가령 부산대, 뭐 전남대 각 지방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점 대학들이 굉장히 그 경쟁력도 높고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빠졌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말 잘 돼서 그러니까 비슷한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 진짜 특성화되는. 그래서 뭐 부산대는 공학 쪽에서 집중하는 뭐 전자공학 분야 이렇게 뭐 의학 분야는 또 전남대에서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키우면 정말 우리 나라가 균형 발전도 하고 교육에 이런 집중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뭐 저도 똑같이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하고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출발점의 하나가 서울대 10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 수도권으로 다 몰려오는 이유가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문제예요. 인류대학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의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서울대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뭐 삼성 가기 위해서 다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KTX, SRT 만들어지면서 더 심화됐어요. 그래서 뭐 전부 타고 저 모든 지방의 환자들이 뭐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의료 문제고 청년 직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교육, 의료 그리고 청년 직장에서 최소한 5대 광역권 단위로 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있잖아요. 5대 광역 경제권 단위로 일정하게 자립적인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교육, 의료, 청년 직장에 접근 가능한 그런 새로운 변화를 지역 균형 발전을 좀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특별히 이제 저는 이 서울대 학교 10개 만들기인데 서울대 병원 10개 만들기. 아니 5개만 만들어도 좋다. 그다음에 저는 AI 강국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기술 지원 정책이 있거든요. 국가연구소 정책 같은 것도 이것들을 결합시켜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뭐 실리콘밸리 5개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 5대 광역경제권이 수도권에 몰리지 않아도 교육과 의료와 청년 직장에 일정한 접근권을 갖는 방향으로 국가를 저는 재구조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돌파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타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뭐 수많은 이제 직장들이 없어지고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인재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살아갈 AI 시대에는 또 다른 인재들을 요구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질과 능력들을 요구하는 시대 같습니다. AI 시대의 인재는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재인가 또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은 어떻게 바뀌고 교육 과정들로 달라져야 하는지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두가 또 잘 느끼고 있지만 뭐 산업화 혁명, 정보화 혁명, AI 기술 혁명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AI 혁명이라는 게 산업 구조라든지 직업 구조 이런 모든 걸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이재명 정부가 나름 민감성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건 뭐 저는 잘하는 거고 이제 이거에 부응하는 AI 시대에 말씀하신 첨단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기존의 혁신교육에서 하려고 했던 암기식 지식교육을 넘는 정말 창의적 질문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는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학 입시 제도가 거꾸로 그걸 암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가져가잖아요. AI라는 것은 지능을 가진 기계예요. 인간만에 가는 게.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요즘은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바꿔내야 되고요. 결국 AI에는 크게 보면 AI에 대한 기본 이해 역량이 필요하고 활용 역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첨단의 AI 개발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이런 단계로 갈 수 있지만 모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해 역량, 활용 역량까지는 다 갖춰야 됩니다. 아날로그형 직업교육을 AI 시대의 새로운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는 저는 그 점에서 이제 노력이 저는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AI 시대는 유토피아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20대 80 사회 얘기했잖아요. 10대 90 사회가 되고 1대 99 사회가 되고요. 99.9999 사회에서 0.001 사회로 지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훨씬 더 과감한 복지정책 이런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해서 저는 과감한 보완 노력을 좀 필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고요. AI 리터러시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AI형 어떤 비판 역량, 개발 역량, 융합 역량을 갖는 그런 교육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그 그늘을 상쇄하는 보완 대책들이 함께 가는 이런 게 저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참 행운이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20대 80 사회에서 10대 90 또 심지어는 이제 1대 99 사회가 그렇습니다. 되어버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공동체가 유지되었고 그 99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지도자들이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그게 이제 저는 다른 많은 역량들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 이런 걸 칭송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 저는 이 문제를 가장 일찍 바라보고 이것을 해결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온 그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치에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도 그러면 정말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딴 생각 못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누가 거기에 잘 충성스럽게 복종하면서 훈련되나. 그래서 그 훈련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을 1등시키는 이 시험을 위한 줄 세우기 위한 교육이 지금까지 교육이었고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는 그게 또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맞습니다. 성실하게 시키는 일 또박또박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의 시대였으니까 그게 능력이었고 또 실제 기여를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AI한테 물어보면 3초 만에 다 알려줄 것을 외우게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걸 잘 외우면 점수 주는 그건 AI한테 시켜야 될 일을 AI가 한테 일 시키는 능력을 길러주는 이걸 키울 시간에 AI가 해야 될 일을 대신 교육시키는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교육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회를 빼앗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엉뚱한 일을 시키고 있고 배워야 될 걸 못 배우고 엉뚱한 암기를 하게 만드는 게 지금 교육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듣는 학부모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대학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너희들 챗GPT라든가 AI 마음껏 써라. 쓰면서 내 강의를 들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AI도 챗GPT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역량을 갖는 기계입니다. 똑똑한 지능적 기계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AI를 뛰어넘는 인간의 고유한 슈퍼 역량을 만들어내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교육에는 말하자면은 AI는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적 방식으로 활용할 때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요놈한테 지시를 잘해야 요게 잘해요.
지시도 요렇게 하면 요렇게 작동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작동.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AI라는 지능을 갖는 기계를 잘 다루는 그걸 뛰어넘는 인간의 창의적 질문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 AI 기계를 뛰어넘는 휴먼한 역량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예술적 감수성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기계가 많은 육체적 노동을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인간다운 다양한 향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에 착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예술은 AI가 잘 못 넘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그림 뭐 이런 쪽은 이미 그렇죠.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다 그려주죠. 문학도 저는 수업 시간에 AI를 쓰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뭐 AI 못 쓰게 금지시키고 뭐 검사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검사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활용해라. 답해라. 그리고 학생들 소설 쓴 거 가지고 전 물어요. 오히려 이거 AI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 소재를 다루는 이야기를 내가 쓰려고 해. 어떤 인물이 좋겠어? 어떤 인물이 가장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조사해줘. 그러면 AI가 그렇죠. 딱 조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짜줘봐. 이야기까지 짜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AI가 써드릴까요?까지도 물어봐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그걸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그렇습니다. 보면서 이게 가진 한계가 뭔가, 문제가 뭔가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써야 될 건가를 그렇습니다. 찾아내는 거. 그게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그렇습니다. 다 못하게 막고 엉뚱한 걸 시키는 건 여전히 AI를 뛰어넘는 사유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AI를 부리는 네. AI를 뛰어넘는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소설할 때도 있는 그렇죠. 거고. 과제를 낼 때도 저는 이제 과제 내놓고 AI한테 질문해 봅니다. 대체로 내보면 학생들이 써온 답보다 AI가 답한 게 더 잘 써와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수로서 입장은 AI가 잘 답할 수 없는 것. 학생들이 더 창의적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이제 이런 시대로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려면 저는 가장 핵심은 여전히 대학 입시를 바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에 맞춰서 거기에 통과하기 위해서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애들이 다 허비하게 이제 과거에는 그게 정말 성실성의 척도였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가치라도 있으면 지금은 그렇게 외워서 뭐 합니까? 그렇습니다. 명문 서울대 나와도 지금은 예전처럼 서울대만 나오면 어디 가서든 뭘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이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반드시 어렵지만 또 많은 또 논란이 있겠지만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은 달라질 수가 없다. 네, 뭐 현재 그 줄세우기형 혹은 암기식 지식교육에 기반한 변별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어느 정도 여건들이 지금 많이 저는 성숙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그런 변화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되게 보수 진영에서는 이걸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전부터는 여기에 거의 수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에 창의적 상상력을 촉발하도록 하는 입시제도로의 어떤 전환에 대해서 접점을 찾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걸 정말 국민들의 합의점을 이렇게 모으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러니까 교육 관련 기구들, 정부 기구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교육부가 있고 또 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또 각 교육청이 있죠. 이 부분들의 역할들이나 기능들이 좀 조정되면서 정말 국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부분과 교육 행정을 또 담보하는 쪽이 좀 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교육부는 폐지하는 게 맞다. 뭐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체 국가교육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들은 중등교육 같은 건 완전히 교육청에 맡기고 또 근데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을 확 높여주는 게 맞다. 이런데 이제 교육감님이 보기에는 어떠신지? 그런 좀 재설계가 지금 필요한 지점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그동안은 모든 권한이 교육부로 지금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시도 교육감들이 직선제가 되면서 상당히 자율성을 쟁취해 왔기도 하고 일정 부분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더 과감한 초중등 교육에서는 거의 시도교육청 자율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그 안까지도 일정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을 뭘 바꿔야 되는까지. 더 과감한 지방교육의 분권화가 저는 필요하고 최소의 공통부모만 교육이 초등등에서는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도 교육이 이렇게 인기 상품이 아닌 방향으로 바뀌어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되는 의제들은 제도화가 됐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국가 정책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이게 사회적 협의 합의기구 교육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협의 합의기구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에 충실해서 이제 교육 주체들 간에 국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교육 의제에 대해서 긴 합의, 긴 수기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을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최소 역할을 하게 되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국가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생교육이라든지 대학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일정 부분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중앙부서와 함께 이제 협의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지점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의 3자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좀 구조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등 교육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교육감을 3번 하셨는데 이제 직선제를 하면서 교육 자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학교 자율성들도 높아져서 과거보다 이제 교장 선생님들 이제 권한이 좀 더 커지면서 학교가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교장 선생님이 누가 되냐 어떻게 되냐는데 이제 또 그 교장 선생님에게 자율성이 더 많이 보장돼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감뿐만이 아니라 교육장님들의 이제 권한도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장들이 학교 행정에서 이제 잡무들을 좀 많이 가져오고 담보해주고 일선 학교들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더 높은, 더 많은 자율성 이걸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는 교육감 그거 꼭 굳이 직선해야 되느냐. 뭐 이제 좀 소모적인 것 같다. 투표율도 낮고 관심도 낮은데 아니면 뭐 하더라도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장과 호흡을 맞춰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러닝메이트제로 차라리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여 년이 넘게 직선제가 운행되면서 요걸 좀 보완해야 되는 문제의식이 일단 하나 생겨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청하고 이제 지역교육청이죠.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학교의 관계도 조금 더 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이제 좀 필요한데 먼저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이란 직선 단체장이 있고 교육감이라는 직선 교육단체장이 있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말씀대로 이제 폐지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주 당론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폐지는 많은 반대들이 있고 교육계에서도 수용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이 두 개 말하자면 시도 행정과 교육 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가 아닌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당에서 뭘 추천을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정책연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을 법 제도를 조금 바꿔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협력을 강제하는 그다음에 또 그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건데 공동사업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교육세라든가 담배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교육청 재정을 보충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예를 들면 뭐 공동사업비로 설정한다거나 해서 시도행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조치는 좀 필요하겠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제가 그 가장 아쉬운 부분의 하나는 그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교장의 리더십이 바뀌면 지금 우리가 학교 교육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바뀝니다. 평교사 한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 교장 선생님들의 자율권, 교장 선생님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금 새로운 노력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청에 이제 교육장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 행정 말하자면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이거든요. 그 지원 기능을 지금도 사실은 학교 폭력을 저희가 학교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통합복지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행정 업무를 공통 부분을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가져온다거나 이게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실험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육지원청을 학교의 행정부담, 선생님들의 행정부담을 더 과감하게 공유하는, 가져오는 그런 혁신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의 자율권 또 능력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정책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하고 교육지원청은 옥상 옥중의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학교 교육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지원해주는 지원기관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는 뭐 일부 폐해가 있다 하더라도 훨씬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보완 정책들을 통해서 뭐 정책 협약이라든지 뭐 추천제와 같은 뭐 러닝메이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보완 방책은 좀 강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긴 시간 얘기를 통해서 왜 조희연 교육감님이 압도적인 서울 시민들로부터 가장 잘한 교육감으로 이렇게 평가받는지 함께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에 우리 이런 어려운 교육의 또 변화의 국면에서 조희연 교육감님의 더 큰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좀 한가하실 텐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또 소개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서울 시민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판적 지식인 그리고 교수로서의 어떤 경험도 있고 또 이제 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를 만들고 또 같이 활동했던 그런 시민운동의 경험, 그 시민운동의 눈으로 또 국가개혁이나 뭐 정치개혁이나 교육개혁을 바라봤던 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어쨌든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늘 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경험을 좀 버무려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교육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대안적 제도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내야 되고 제안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교육개혁의 어떤 지평을 넓히는 그런 그 제안자로서의 역할들을 조금 더 하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교육감 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게 세계 시민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선생님들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복수국적자 혹은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 마인드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지만 저는 지구공화국의 국적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런 복수국적을 갖고 그러니까 지구촌을 품는 그런 어떤 지구적인 인식 우리 어떤 민족국가,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일종의 트랜스내셔널한 그런 인식 지평을 갖는 미래 리더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최근에는 뭐 지구시민학교 그런 지구촌을 품는 미래 리더를 만드는 지구시민학교 그다음에 국경 없는 지식인회,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국경 없는 아예 지식인회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지구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언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아예 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의 강국인데 우리가 AI 강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고 정말 세계를 다르게 바꿔가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또 시연하는 교육에서 시연하는 그런 좀 새로운 비전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감히 그런 고민들을 몇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오늘 서울 시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역대 직선 교육감 중에 일을 잘하신 이유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시대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여전히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또 다음에 지금 책도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 책이 나오면 한 번 더 모시고 오늘 못다한 얘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